아침 신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윤과 파국은 안 된다.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어제 선언했습니다. 정치 원로, 가족까지 만류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파국은 안 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새 정권의 안정과 당의 화합,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 전 의원이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한 지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 전 의원의 부친, 아버지는 물론이고 남편도 불출마를 이야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자, 간첩과 관련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민노총을 포섭하기 위해서 차관복급, 굉장히 높은 독보적인 베테랑 간첩을 투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출신의 이광진이라는 사람인데 청주 간첩단 등 대남 공작 실질적인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노총 간부의 공작금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1990년대에도 여러 차례 국내 침투도 했던 베테랑을 투입해서 민노총을 포섭하려 했다는 게 지금 중앙일보 보도로 나왔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난방비 폭탄의 생필품까지 오르고 있다. 그만큼 지금 서민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최강 한파 속에 시름이 깊어지는 가계. 자, 1월 도시가스 요금 전년 대비 38.4% 올랐습니다. 전기요금도 4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을 기록했고 최대 전력 수요 연이어서 역대 최고치 경신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달부터 생수 출고가도 평균 거의 10% 가까이 오르고요. 음료수, 아이스크림도 인상 러시가 예상된다. 그래서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죽집, 백반집도 붕어빵으로 투잡하고 있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붕어빵이 요즘 잘 팔린다는 얘기를 듣고 죽집, 과일가게, 백반집, 본업을 하면서도 붕어빵도 함께 한다라는 보도가 실린 거죠. 자, 얼마나 버는지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가게를 주로 죽집을 하고 있는 가게의 사장이 최근에 붕어빵을 함께 하면서 붕어빵으로만 평일에 약 40만 원, 주말에 100만 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면서 월 매출도 3,5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붕어빵이 잘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들이죠. 자, 신문 4개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패널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이재명 대표 관련 내용입니다. 이 대표가 검찰 출석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소환을 앞두고 대장동 일당들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라고 했던 그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목소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김만배 씨는 줄곧 화천대유는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작년 9월부터 태도를 바꿔서 어떤 진술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문을 보시면 일단 요 아래쪽에 끄트머리 쪽에 빨간색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이재명 시장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다. 그리고 저와 정진상, 김용은 모두 김만배 씨보다 어리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우리를 보고 그분이라고 부르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라고 얘기한 그분은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는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지분 약속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정진상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생각한다. 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 시장이 알게 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반드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을 늘려서 저희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주기로 했던 것이라면서 김만배 씨가 정 씨에게 너네 지분 30% 정도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정진상 씨가 뭐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던 것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걸 김만배 씨를 통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들었는데 저와 정진상, 김용 씨가 3분의 1씩 나누겠다고 한 것은 이건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 그렇게 나눠둔 것이다. 사실상 이건 이재명 시장이 쓰자고 하면 모두 갖다 줘야 하는 돈이다. 결국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 모아둔 저수지에 모아둔 그런 돈이었다라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토요일 날 이재명 대표 불러서 조사하겠죠. 이 부분이 드러나야 될 텐데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잘 드러나겠습니까? 글쎄요. 드러나면 좋은데 네. 일단 검찰 조사 자체가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 일요일까지 이렇게 이틀 연속 안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조사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물어볼 거는 많은데 과연 그분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써왔던 방어 전술에 따르면 네. 계속 부인으로 일관할 것 같기 때문에 저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상황이지 수사로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밝혀질까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신데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유동규 씨를 보면은 네. 우리 국민들이 자칫 헷갈리면 저분이 무슨 공익제보자인 줄 알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비리 의혹의 주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의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저는 누군가가 기획을 하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해봐요. 잠시 언론에서 사라지거나 좀 판이 좀 이상할 것 같으면 등장을 한다 이런 등장을 말씀이신 해요. 거죠? 언론에 신문 방송에 자주 등장을 하고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동규 씨 불구속을 놓고 재판과 딜을 하는 것 같더라. 유동규 씨 진술에 여러 의문점이 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 얘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네. 그래서 갑작스러운 진술 변화, 진술을 180도 바꿨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명확히 따져봐야 되고 저렇게까지 재판도 전에 저분의 인터뷰를 할지 일방적 진술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가서 조사 받기도 전에 네. 이미 범죄자 프레임으로 가득하게 쌓여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정치 검찰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 이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누구 거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보시지는 못할 텐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현재의 검찰, 문재인 정부 검찰 두 검찰 모두 가장 강력한 물증 증거, 네. 물증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이 1,300페이지입니다. 공개돼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볼 수가 없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정영학 녹취록의 핵심은 뭐냐면요. 남욱과 김만배가 지분을 놓고 수년간 다투는 내용을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두 푼도 아니고 428억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정진상과 김용 소유라면은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300페이지 중에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게 유동규 내 거야. 부인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유동규 씨가 2층도 모르게 해야 되죠. 2층이 성남시청 2층입니다. 거기에는 이재명 시장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런 너무 일방적 주장이 횡행하고 있는데 진실은 밝혀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과거 이 대표의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쓴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JTBC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 전 실장이 이명박의 청계천처럼 이재명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하나는 있어야겠다. 그걸 제1공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명박 대선 때 대통령이 된 이유가 청계천, 딱 랜드마크가 있지 않았느냐. 이재명도 그러면 제1공단 공원화, 이걸 랜드마크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정치적으로 굉장한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장동의 사람들 뭐 다 따져봐야 고작 400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쪽에서 신경을 쓰자.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 호응을 했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자, 당시 이재명 대표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이제 주거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특별히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제3의 회사를 만드는데 그 회사의 지분 51%는 시가 가져요. 결국 시에게 이득을 남기지 않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는다면 그건 충분하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은 이걸 위해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특혜를 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성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발언 이것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네. 또 정치를 조금 이해한다는 분들은 대부분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 말이 사실 그대로라 그러면 대장동 사건은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부패 사건이다. 이렇게 해외 단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1터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죠. 네. 뭔가 랜드마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행보를 위해서 뭔가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브랜드로 간다. 네. 이것이 MB의 청계천과 유사한 어떤 형태가 필요하다. 충분히 일리는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것은 MB의 청계천은 일종의 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네. 주민들을 500개 이상 만난다든가 네. 또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과 땀을 쏟아야 되는 어떤 배경에 기반이 된 스토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단지를 1공단을 공헌하는 것들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시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기에는 어떤 스토리가 나올 수도 없는 것인데 이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네. 돈이 필요가 했었고 네. 돈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대장동 개발을 통한 거기서 수익을 재원을 충당하겠다 이런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남시 1공단 재원 확보를 위해서 대장동을 개발해야 되고 또 대장동 일당들은 여기에 대해서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만이 네, 또 이득을 여기에 또. 뭐 분양이 아주 용이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비율을 많이 낮춰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용적률을 낮춰달라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수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 그러면 충분히 일리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검찰 수사로 좀 드러나야 할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발언들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철험의 의원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에서 어떤 얘기랑 나누셨습니까? 밥 잘 먹고 왔는데. 안에서 검찰 수사 관련된 얘기도 하셨나요? 28일 이후에 새벽 조사 받으실 계획 있으세요?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설문심에 대해서도 드렸습니다. 이번에 철험이 의원님도 같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님은 쉬는 날 본인이 가시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그걸 존중합니다. 검찰이 울트라 검찰공화국을 만들어서 실은 굉장히 편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민병덕 의원의 얘기처럼 오찬 자리에서 민병덕 의원은 설 민심을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강경파인 철험회를 만나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1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더 강하게 나가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설 민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검찰의 편파적 활동에 민주당 당원들과 당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많은 말을 한다. 위기의 민주주의가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했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이재명 대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자, 검찰 출사가 사흘 앞두고 철험회를 만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민수 대변인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만났습니까?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네. 근데 저도 알고 뭐 익히 다들 아실 텐데 그 당대표 일정이 네. 뭐 소환이 나가기로 했으니까 철험회를 만나자 그렇게 잡지 않습니다. 선후 관계는 뭐 다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다르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전북 지역 또 지방
국민 속으로 이제 경청 투어를 가시는데 그런 일정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잡히거든요. 네. 해당 지역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험의 의원의 한 분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거 언제 잡혔습니까?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표가 지금 철험회라고 하는 철험회 의원들뿐만 아니고 네. 여러 뭐 다선 의원들, 당의 원로들이랄지 이렇게 두루두루 계속 뭐 이거는 뭐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쭉 만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저분들의 강성 이미지를 듣고 그걸 뭐 수용하기 위해서 만났다. 그거는 약간 뭐 정치적이거나 억지 주장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기 여러 당내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네. 당장 어제만 해도 최고위원회에서도 당대표 뭐 지금도 이미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지도부에서는 지금도 불출석이 낫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의견까지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는 여러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거고 뭐 의원들 중에는 여전히 토요일 날 같이 가고 싶어하는 동행하고 싶은 의원들이 있는데 대표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어제 네. 회의 때도 비공개 때도 두세 차례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내 국민들께 얘기한 거고 그러니 나하고 변호인 나 둘만 가겠다. 이런 의지를 또 밝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국민의힘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단순하게 그냥 만난 것 같지는 않죠. 네. 이렇게 이제 본인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의원들, 지지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뭔가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좀 든든해지는 거, 또 여론을 조금 더 본인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 뭐 이런 효과를 내려고 한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민병덕의 한 얘기 보면 위기의 민주주의, 뭐 민주주의가 위기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민주주의가 위기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검찰에서 혐의를 잡아서 그 대상자를 피의자로 지정을 해서 소환을 한다. 네. 그 과정이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 발생되느냐. 무엇 때문에 자꾸만 저렇게 위기고 뭐 검찰 독재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요.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민주주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자체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사람인 거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에 소환되면 그것이 위기냐?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고 이런 효과를 얻으면서 지지층을 또 자극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이 상황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홀로 출석해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이미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불출석해라 혹은 묵비권을 행사해라 이런 조언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죽이기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미 답정로 기소라면 왜 수사를 하고 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이재명 대표는 28일 굳이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있을까? 불출석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묵비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묵비가 기본입니다. 검찰에서도 진술 다 열심히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재판에서 다 다시 하는 거니까요. 무슨 말만 하면 다 언론 보도가 되잖아요. 아라고 하면 뭐 아라고 보도가 될 거고. 그래서 묵비하는 게 훨씬 낫죠. 자, 저렇게 조언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민 변호사님? 네, 뭐 묵비권이랑 뭐 어쨌든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네. 권리니까 당연히 행사할 수 있고요. 뭐 불출석하셔도 되죠. 근데 뭐 불출석하시게 되면 아마 이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걸로 뭐 체포 이제 영장이 나갈 수도 있고 한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왜 자꾸 이렇게 검찰 수사에만 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이게 좀 약간 의아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사법부의 벽을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사법부의 벽을 넘어야 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검찰도 넘어야 됩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주체지 네. 재판을 하는 주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마치 이제 야당이 지금 대응하는 이런 총공세를 펼치는 이 내용들을 보면 네. 마치 검찰이 거의 판단자인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는 뭐 성실하게 협조를 하고 네. 뭐 어제 이제 정성호 의원이 뭐 인터뷰를 한 내용도 보면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어떤 형사적인 책임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본인 개인이 성실하게 협조를 하고 나중에 정말 사법부에 가서 무죄를 자신한다고 한다면 네. 뭐 쉽진 않을 것 같지만 정말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고 또 사법부에서는 일단 형사재판이라는 거는 검찰도 하나의 주체가 되고 또 피고인 그다음에 법 그다음에 판사 이 삼각 이
이 세 주체가 이제 어떤 공방을 주고받는 게 이제 형사 재판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에서 철저하게 좀 무죄를 주장한다면 다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공소장이나 어떤 예를 들어 피의자 신문 조서가 를 수사기관에서 냈다. 이거를 공소장은 그럴 수 없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동의하면 이거 형사공판에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어떤 주장을 사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가서 다투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 변호사님께서 법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크게는 정치, 작게는 당. 이것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이것이 당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지금 자신에게 향하는 검찰의 수사는 상당한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적 혐의가 아니라 이거는 정치에 대한 위기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여론을 희석시키는 여론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조봉환 선생이라든가 김대중 선생이라든가 네. 전 대통령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김영삼 YS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부적절하게 대입시키는 이유 자체가 네. 지금 위기 사법 리스크를 탈피하고자 하는 여론의 희석 작업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처음처럼 이 모임에 나타나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는 좀 색다른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면 한 배석자가 내년 총선 당 지지도 하락, 차기 총선 전략 부재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인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대표가 판을 깔아야 된다. 이런 워딩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어제 만나는 그런 모임 자체가 상당한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사법 리스크를 두고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실질적으로 이 비명계라든가 반명계 이런 쪽에서는 당의 헤게모니에 대한 부분들이 대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 총선 앞둔 상황에서 당의 헤게모니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깊은 얘기까지 저는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인지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 거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YTN이 의뢰를 했습니다. 전국 2,002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퇴가 63.8%, 유지해야 한다가 27.9%였습니다. 사퇴해야 된다는 게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으로 규모를 좀 줄여보면, 특화해보면 사퇴는 33.4%, 대폭 줄어들고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60.7%, 반대로 늘어납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민주당 지지층 중에 기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정치적 수사인 측면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수년간 들여다보고 있고 검사 60명이 투입됐습니다. 검사 민생 사건, 지금 전세 왕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사와 관련해서 시효를 놓쳤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소시효를 놓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는 기소조차 하지 못한 게 지금 현실의 검찰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에 어떻게 응하고 있습니까? 60명을 넘게 투입하고 있고 수년간 들여다보고 있고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은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 이재명을 제거한다면, 없앤다면 이 수사 내용, 이런 이례적인 부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은 뭐 내부에서는 이런 기소로, 수사로 인해 가지고 분열이 있을 거 아니냐? 아마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외부 환경을 하나의 대응해야 되는 대상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표가 그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국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결과와 민주당 지지층으로 했던 결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황운하 의원, 철험의 소속 의원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를 이상 국가로 여기거나 제멋대로 검찰권 행사를 법치주의로 생각하는 이상한 검사가 어쩌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한정환의 발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분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을 받고 상식과 사실만을 말한 것뿐입니다. 자기들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좌표 찍어서 선동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선동해도 절대 비판도 안 받을 특권을 줬는지 의문이네요. 무엇보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앞서 이상희 교수께서 크게는 정치, 작게는 당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 같은 결로서 철험의 소속 황운하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운하 의원이 그냥 일반적인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면은 저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표현이 굉장히 세죠. 네. 검찰이 깡패를 잡겠다는 게 그러면서 설쳐된다. 그리고 법치주의로 생각하는 게 제멋대로 검찰권 행사다. 근데 잘 보면 이분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개입했었던 의혹 관련한 이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에 경찰 울산에서의 네.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몸담았었던 경찰과 또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검찰과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경찰, 검찰 간의 갈등과 관련한 얘기를 또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메시지가 막 애매하게 되죠. 네. 경찰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법치주의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 네. 검찰권 행사 이 전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느냐?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민생을 연결고리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소 불안감에 돈 살포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가가 대체 왜 있는 것이냐, 정부는 왜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주권자의 물음에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도 깜짝 놀라서 이게 잘못 계산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이미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던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새해 벽두부터 30조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그것도 추경까지 해야 하는 돈 살포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방탄에 국민 혈세까지 투입하려 하고 있으니 민주당의 기이한 행태에 국민들께서는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한민식 대변인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야 바뀐 것 같지요. 여당이 네. 민생 살리겠다고 대규모 추경을 역대 정부 다 그랬습니다. 추경 네. 편성하자. 원래 여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에요. 빨리 어려운 사람들 돕자 하면은 야당이 뭐하냐, 포퓰리즘이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네. 비판하거든요. 정반대죠. 저는 국민의힘 도저히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안도 그랬고 네. 본인들이 준예산 가져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협의도 안 했는데 저는 정말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그 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있군요. 저기 당권
당내 개입하는 거, 당무 개입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니 민생 프로젝트에서 지금 난방비 때문에 네. 모든 공급용은 폭탄 때문에 빨리 좀 챙기자. 민생 경제 회복 프로젝트 하자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금 김석기 사무총장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요. 다른 지도부는 그래요. 이재명 방탄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 다 눈과 귀가 있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 이재명 방탄입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받겠다고 변호인만 대동하고 하겠다는데 지금 방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치와 수사 좀 분리하시고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정치 공세하면은 이거는 야당도 저렇게 안 해요. 아무리 소수 야당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집권당이 집권당 본연의 모습을 찾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민주주의 위기가 뭐냐? 당내 민주주의는 좀 이따 말씀 더 하고요. 뭐냐? 법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전 정권, 야당 인사 탈탈 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은 대통령 주변 분들, 김건희 여사 똑같이 수사하면은 저런 아까 같은 여론조사 결과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박할 기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뭐 민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정치권은 모든 것이 국민을 잘 살기 위한 것이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한 대변인께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민생 그렇죠. 1월달에 민생국회 해서 1월달 개원했습니다. 임시국회. 그런데 뭐 전체 회의도 안 열렸습니다. 네. 안 열리고 지금 해서 계속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 민생 행보는 좀 뜬금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 당대표든 대통령이든 지도자의 소위 이런 얘기들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난방비 폭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추경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신뢰감을 지금 줄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야만이 이 지도자의 얘기, 당대표의 얘기는 신뢰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횡재서도 뭐 도입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추격해서 이야기 드린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죽이기 위한 에드벨론을 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당이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메신저 자체가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민생에 좋은 얘기를 한들 과연 이것이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부터 먼저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내용인데요. 난방비 정말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게 난방비 지원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난방비 폭탄 저소득층 지원 확대하겠고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그리고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또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3주간의 침묵을 깨고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 교체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도 출마 여부를 고심했던 나경원 전 의원인데 결국은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님, 반윤 이미지가 씌워지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논쟁에 어떤 단초를 제공한 건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처음부터 조금 이제 되짚어 보자면 이제 기후 변화 대사하고 네네. 그다음에 저출산위원회 저출산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이제 놓고 그다음 그거하고 이제 대표직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문제는 이제 저울질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결단을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어느 네. 쪽도 제대로 결단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상황을 좀 이제 복잡하게 몰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실기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해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에서 하고 저출산위원회에서 해임이 되면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대통령실하고도 또 큰 갈등을 맺게 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하면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어떤 논쟁에 어떤 빌미를 제공한 거는 분명 맞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좀 갈등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이제 뭐 최종적으로 보면 나 의원이 뭐 완전히 패배했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게 뭐 언론에서 나온 얘기도 있지만 뭐 마지막 다리를 불사르진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보면 근데 그 얘기가 또 일견 또 의미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조금 자제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최종적인 지분을 좀 남겼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채권을 좀 가지고 있다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나경원이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보수 쪽에서 굉장히 좀 지지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록 대표 지지율이 좀 대표 선거만 놓고 봤을 때 지지율이 좀 내려간 거지 실제로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세도 꽤 높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비록 이제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어떻게 보면 갈등관계가 있다고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가진 이런 정치적인 자산을 좀 더 유연하게 기존에 지금까지 약간은 좀 프로답지 못하게 좀 처신한 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이제 친윤하고도 좀 잘 화합을 한다면은 본인의 정치 자산을 향후에는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일단은 불출마 결정했다. 그 배경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정치 원로 가족까지 만류했다. 그래서 파국은 안 된다. 그래서 판단했고 여러 조언을 듣고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유지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관심이 쏠리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고시 공부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치권에 나경원 의원 등장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검사로서 승승장구할 때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김재호 부장판사 남편인 김재호 판사와도 꽤나 술자리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틀어진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전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으로 지명받았을 때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 당시 야당 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어떻게 나경원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서운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후에도 나경원 전 의원은 역할을 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검증 과정에서 뭔가 결격 사유가 나왔고 이를 두고도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 다툼이 조금 있었다. 서운함 감정을 나 전 의원이 표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대통령은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공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나 전 의원은 뭐 기후대사라든지 저출산 부위원장 맡았지만 그건 자신의 정치적 역량과 따져봤을 때 벽에 맞지 않는 좀 가벼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은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윤핵관들과 대통령과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고 있다고 저는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당시에 대선 후보 윤석열 대선 후보 비서실에 기획실장을 했었고 인수위의 비서실 정무팀장을 했습니다. 인사를 했고 전체적인 어떤 캠페인을 봤었는데 일단 2019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야당 원내대표였다. 그래서 후보직 사퇴 요구했다. 나 전 의원이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이 섭섭해야 했다. 이런 부분 있을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소문에도 그런 얘기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캠페인에 전개되던 작년 1월 달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가 약간 많이 주춤거렸고 저조하게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1월 초에.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여기에 상당히 역할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감정을 우리가 저 반추해 본다 그러면은 네. 그런 감정이 섭섭한 감정이 있었으면 아마 부탁 안 했겠죠. 그런 감정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인사검증은 나경원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전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이 다 인사검증에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등이 거론이 됐죠. 그래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뭐 싫어했다라는 네.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치 인사를 행정 인사로 보지 않고 정무 인사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나경원 전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외교부 장관이 됐을 때, 또는 다른 의원이 그런 입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전문성과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갔을 때 어떠한 여론의 파장이 일어나느냐도 판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경원 전 대표가 입각을 했을 경우에 정부 초기 입각에 대한 인사 자체가 상당한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야당 민주당으로 공격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인사 행위 자체조차도 이게 블랙홀에 빠질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가 큰 인사였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배제 이유라면 배제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잘 지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나경원 대표의 출마 선언을 보면요. 네. 일반적으로 쓰지 않았던 그런 표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좀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솔로몬의 어머니를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직까지 감정선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분보다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출마의 변이나 이런 것에 연대란 말을 굳이 쓰지 않습니다. 연대란 말을 굳이 표현해서 썼다는 것은 여기에는 앞으로 정치적 행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경원 전 대표가 이번 당대표에 무리하면서까지 출마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실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섭섭한 감정이 있죠. 옛날부터 친했던 사람이고, 또 지금 올해가 얼마나 전국이 중요한 시기냐,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가림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당과 청와대, 용산과의 이 부분들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 유지가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 협조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를 선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나 전 대표가 이렇게 치고 나오는 부분들은 설마 했는 사람이 또 왜 이런 식으로까지 내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 섭섭한 감정이 많이 묻어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 전 의원이 또 당 대표직을 포기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윤핵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 그런데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다소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포용과 존중을 소비하지 말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특정 누군가를 연주해 두거나 장려한 발언인지. 출마 선언문에 대한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더 튼튼하고 건강한 당이 되는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포용과 존중, 자기가 받지 못했다는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윤 핵관들에게 친윤들에게 하는 얘기란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약간의 뒤끝을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친윤을 겨냥한 발언이라고밖에는 해석되지 않고요. 네. 지금 이 국면까지 왜 오게 됐는지 저는 상징적인 발언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 외국에서 순방 일정 소화하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나경원 전 의원의 처신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이 가닿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저는 나경원 의원의 이번 선택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방어막 역할을 이번 기회에 해낼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당내에서의 정치적 지분도 저는 다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잃었다. 예, 앞으로는 아마 본인이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는 총선 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일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소구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보완제 역할은 이제 끝일 겁니다. 대체제 내지는 어떤 반대 전선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 부분 저는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것 상당히 당내 민주주의에 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상당히 쉽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당대표 역할이 왜 중요합니까?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흘러 들어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석 대변인. 장 변호사님이 그 정치를 윤 대통령이 쉽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되게 쉽게 하시네요. 그 총선 관련한 대표 얘기한다면 민주당 상황이 어떤지 먼저 여쭙고 싶고 당무 개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당무 개입인지 제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이유가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게 나경원 전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직위와 관련해서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적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그 부분에서 연결된 전당대회 불출마 이걸 당무 개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전당대회 나가지 말아라.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대통령 또는 정부의 방침과 다른 어떤 길을 걷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네. 당원 또는 지지층에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꺾였잖아요. 본인 지지율이 1위를 달리다가 마지막에 3위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본인이 불출마를 결정을 한 건데 대통령이 마치 뭔가 당무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어떤 불출마라든지 나경원 전 의원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큰 비약이라고 저는 반박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당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원 100% 바꿔라. 그게 언론에 대문짝만에 보도됐을 때 네. 대통령 워딩이라고 그때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도.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하면은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같은 형식은 가장 좋지 못한 시기에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저 같으면은 어차피 이렇게 정말 구박받고 이제 주홍 글씨까지 새겨졌어요. 반윤의 우두머리라는. 그럴 때는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그냥 윤석열 정부 성공 이렇게 해야 다음 미래가 있을 텐데 상당히 그 선택마저도 이미 실기를 한 끝에 여러 가지가 스텝이 꼬였다 봅니다.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는 초선 의원 연판장 50명 돌리고 아예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거 저도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습니다만 처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네. 우리 한국 정당사의 큰 오점이 되고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남을 거라고 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네. 자, 그리고 불출마 선언하면서 입은 의상도 많은 의미를 또 부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당시 나 전 의원이 원내대표였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던 그때 입었던 옷을 어제도 입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위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네, 저때 입은 옷이었고 그리고 저출산 부위원장 임명장을 받으러 갔을 때도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의미들이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녹색 옷 안에 있는
셔츠 정도만 좀 바뀌었을 뿐 항상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녹색 옷을 자주 입어서 어제도 그 녹색 정장에 많은 포커스와 집중과 의미 해석들이 덧붙여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 전 의원의 불출마로 이제 당권 경쟁은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불출마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나경원 대표께서 우리 당을 사랑하는 충정과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큰 결단을 한 것으로 보고 높게 평가합니다. 함께 손잡고 대통합으로 우리 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가 앞으로의 판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혹시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판도의 유불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판도의 유불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경 쓸 겁니다. 안철수 의원도. 자, 신문 보겠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여당 대표 경선 양자 구도가 됐습니다. 이제 나 전 의원을 향했던 그 표심이 누구를 향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이죠. 일단 나 전 의원은 연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그리고 나 전 의원을 도왔던 박종희 전 의원도 취재진에게 여기저기 손잡자는 의견들이 연대 제의가 오는데 안 받고 있다. 그리고 받을 생각도 없다라고 지금까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전 의원의 불출마가 김기현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는 적지 않다. 영남 노년 정통 보수층에서 김 의원과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이 겹쳤기 때문에 나 전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그 지지층의 다수가 김 의원에게 이동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층도 좀 약하고 기반도 약하고 그리고 과거 민주당 대표도 했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김기현 의원에게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김진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잘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나 의원 지지층하고 이제 김기현 의원 지지층이 영남 또 노년 정통 보수층 좀 겹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나 의원이 불출마하게 되면서 이 지지층이 이제 김기현 의원에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 나 의원을 지지했던 층이 이제 보수층에서는 꽤 되기 때문에 이 이제 여당 내 어떤 불협화음, 아까 말씀도 해주셨죠. 연판장 사건도 있었고 이런 불협화음들을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이제 나 의원 지지자들도 꽤 됩니다. 저도 네. 그런 얘기를 또 더러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지지층이 겹치니까 이제 옮겨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층도 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추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나 의원이 지금 내용들 보면 결국 정치를 포기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추후에 연대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정치 행위를 계속해 나갈 거기 때문에 또 나 의원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또 이 지지율이 또 요동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또 야당 지도부와 오찬을 합니다. 타이밍이 참 공교롭다는 생각도 드는데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지만 또 민감한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오는지 확인해서 내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고 다음 주가 되면 마스크도 이제 벗습니다. 권고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축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축 영업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금융권에서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노조들이 이를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영업시간 원래대로 하겠다. 근데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이거 이대로 의미 없이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뭔가 지금 얘기가 있어야 된다. 조건이 없는 원상 복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조가 은행들에게 30일에 영업시간을 복구할 경우 개별 금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데요.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미 법률적 판단 다 받아봤는데 노조 당신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소송해봐야 소득이 없나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마 노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는 이제 노사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합의 네. 없이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도 이 소송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이 복구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효력금지 가처분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거는 사전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름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원래 일하던 그 근무 시간으로 복귀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사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좀 회복 상태에 달했다는 이 부분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법원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노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이면은 일반 직장인들이 뭐 은행 업무 보러 가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고 그래서 은행 업무 보러 가기 위해서 연차 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금융노조,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는 금융노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연합장의 글씨체 주인공들 7곡 할머니들의 졸업식이 어제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리야, 선생님께 기억내. 아이고 잘. 아이고 학생 공부 잘하고 춤을 한번 춰야지 와서.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축하해요. 이제 할머니 이제 어디나 학교 어디 나온다 그러면 대학교 나온다 가셔야 됩니다. 행복대학교 졸업했다 이러면 돼. 아이고 잘한다. 자, 할머니들이 이제 졸업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또 기분도 저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열심히 글 쓰시고 또 하고 싶은 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자, 다음 주제 미스터트롯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미스터트롯 2가 방송됩니다. 그런데 미스터트롯 2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1등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선정해 봤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 1위가 미스터트롯 2. 자, 8.5%의 지지를 받았고 2위가 더글로리, 3위 유키즈 등등의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다들 쟁쟁한 프로그램들인데 이를 제치고 미스터트롯 2가 8.5%의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저승사자 박선주 마스터도 이제 1대1 데스매치 때부터는 마스터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 박선주 마스터가 아주 냉정하고 또 독한 멘트를 치기로 유명한데 이 박선주 마스터가 집중하고 있는, 눈여겨보고 있는 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아, 너무 잘한다.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와. 오늘도 사랑 칼물이. 자, 첫 번째 인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최수호 군이었는데 최수호 군이 지금 박선주 마스터가 눈여겨보고 있는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물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화면 보시죠. 부르던 네 단풍으로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자, 장미 변호사님, 길병민 씨 같은 경우에는 성악을 전공했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예, 서울대 성악과를 수석 졸업했고요. 어. 그러니까 이른바 트로트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그 이른바 뽕끼는 걷어내고 예, 중저음에 예.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이런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몰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성악의 소질만 있었던 게 아니라 트로트 장르에도 어느 정도 능력이 좀 보여지는 그런 길병민 씨의 무대를 만나봤고요. 세 번째 인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미스터 트롯 2 그리고 여러분께 안성맞춤 안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젯밤도 오늘 밤도 기다렸건만 어디에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당신 무정한 사랑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랑 안성훈 씨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안성훈 씨 무대는요. 박선주 마스터가 이번에 다시 이제 결합을 했는데 네. 쓴소리 카리스마입니다. 굉장히 쓴소리를 세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안성훈 씨의 무대에 대해서는 완벽에 가깝다고 상찬을 했어요. 음. 그러면서 노래를 다루는 힘, 톤, 표현력,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정말 극찬을 이끌어내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성훈 씨, 최수호 씨, 길병민 씨까지 세 사람의 무대를 만나봤고요.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무대는 과거 미스트롯 진 송가인 씨 그리고 미스터트롯 시즌 1의 탑7 김호중 씨가 듀엣곡을 냈다고 합니다. 그 듀엣곡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영상 보시죠. 당신을 만나 언제나 내 곁에 이대로 머물러요 사랑한다 그 한마디 그걸로 모자라서 미안한 내 사랑이 자, 듀엣곡이 나왔군요. 듀엣곡이 장미 변호사님, 네. 듀엣곡도 들어보신 적 어제 공개됐으니까 오늘 처음 그러니까요. 들어보셨나요? 예,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의 좀 케미랄까요? 이런 부분은 TV조선에서 지금 방영 중인 오락 프로에서도 예능 프로에서도 상당히 잘 발휘가 되고 있는데 이제 노래 이런 가창 무대에서도 이른바 좋은 케미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흐뭇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이렇게 좋은 음악을 연속해서 짧지만 세 곡 듣고 하니까 너무 흐뭇하고요. 저는 우리나라에 얘기만 하고 서로 싸우다가 이거 음악들이 훨씬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 저도 미스터 트롯 이거 뭐 시간 없어 많이 보진 못하면다만 저희 어머니부터 잘 즐겨 보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신통방통에 한번 쭉 보고 난 다음에 정치 얘기 많이 줄이고 제 얘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롯 소식 전해드렸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요즘 난방비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대통령실에서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일단 난방비를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 방침을 세웠다.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팁 같은 걸 저희가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중앙일보 신문 보겠습니다. 자, 지역 난방 같은 경우에는 설정 온도를 좀 낮추는 게 좋다고 하고요. 개별 난방, 이건 외출을 활용하라. 그러니까 무작정 끄지만 말아라. 끄는 게 답은 아니다. 보통 외출할 때 그냥 꺼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가열시키려면 더 많은 열량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하게
우리 동파 방지할 때 물을 살짝 틀어놓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표도 보이시죠? 3일 이상 외출할 때에는 개별 난방은 보일러 전원 오프 대신 외출 모드로 해주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고 지역 난방의 경우에는 이것 또한 끄지 말고 설정 온도를 조금 낮추는 방법이 훨씬 더 좋다. 난방비를 절약하는데 이런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 밸브 잠금을 보통 하는데 이게 부엌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밸브들이 아마 잘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잘 안 쓰는 방이더라도 완전히 밸브를 잠그기보다는 이것 또한 살짝 열어두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약 주기 기능도 활용하시면 훨씬 좋고요. 수도꼭지 방향, 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도꼭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이걸 냉수 쪽으로 해놓지 않고 온수 쪽으로 해놨을 때 혹시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큰 차이가 없고 실제로 이것 또한 난방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관 청소를 잘하면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팁들을 활용해 보시면 난방비가 조금은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